공동저당입니다. 공동이니까 2개 이상이라는 것이죠. 저당권이 2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 개의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저당권으로 담보를 하는 그런 구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A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1억 원을 빌립니다. 이 경우 A는 A 소유 주택과 토지로서 담보를 하는 것이죠. 즉, 이 주택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이 토지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채권은 한 개인데 A 입장에서는 채무가 한 개인데, 즉 동일한 채무인데 저당권이 2개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2개입니다. 이 2개의 저당권으로서 공동으로 1억 원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한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저당이죠. 다시 읽으면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죠. 관련하여 우리 기출문제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저당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즉 저당물이 이 집과 토지가 모두 A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 이 집과 토지가 둘 다 담보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적으로 배당이 된 겁니다. 그 경우 배당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비례배당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계산 문제에서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례배당을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련하여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요, 저당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당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은 제3자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해서는 비소유라고 하죠. 건물은 A 소유, 토지는 B 소유. 그런데 채무자는 A였죠. 그러면은 B는 채무자가 아니죠. 보증인입니다. 뭘로 보증하죠? 이 토지로서, 즉 물건으로서 보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물상보증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제3자란 물상보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동시배당, 이시배당 해서 여러가지 배당 금액의 로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내용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배당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있고 우리는 비례배당한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십시오.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을은 돈을 빌린 사람, 즉 채무자입니다. 을 소유 토지와 건물이네요. 따라서 채무자 소유가 되는 거죠. 제3자 소유인 물상보증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채무자 소유에 대한 거예요. 제3자 소유가 아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배당의 방식을 봐야죠. 동시배당인지 이시배당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동시배당이네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배운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계산 방식은 뭐죠? 비례배당이죠. 부동산이 지금 2개 있어요. X토지와 Y건물입니다. X토지에 대해서 경매 대가가 얼마냐면 4억 원이에요. 자, 4억 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경매 대가가 2억 원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정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었거든요. 정을 찾아보니까 정이 여기 있네요. 정은 2번 저당권자죠. 즉 Y 건물에 대한 2번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표시할 수 있겠네요. 정은 2번 저당권. 그러면 그 전에 1번 저당권이 누군지를 또 봐야죠.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갑입니다. 그래서 갑,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1순위가 얼마를 받는가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이 경우 해결 방법은 비례배당이에요. 즉 4대2의 비율로 비례가 되는 거죠. 1순위 저당권자 갑의 채권액을 보니까 3억이랍니다. 그러면은 이 3억 원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비례배당하면 되는 거죠.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3억 원에 대해서 3억 곱하기 4대2였죠. 그래서 4 더하기 2분의 건물 부분이니까 2가 되죠. 계산하면 약분돼서 1억이 됩니다. 갑은 1순위 저당권자로서 건물분 2억 원에 대해서 1억을 배당받는 거예요. 그러면 2순위 저당권자 정은 얼마를 받게 되죠? 2억 중에서 1억은 갑이 받아갔으니까 나머지에 해당하는 2 빼기 1은 1억이죠. 따라서 정의 배당 부분은 1억 원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공동 근저당입니다. 그리고 X토지가 먼저 변제가 있었고요. 즉 경매가 X토지에 먼저 들어갔고 그 후에 Y토지에 대해서 매각이 이루어진 거죠. 즉 이시배당입니다. 공동 근저당이면서 이시배당의 문제인 거예요. 그 경우 Y토지, 나머지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 문제에 대해서요, 대부분 판례는 이거죠. 최초 채권 최고액에서 받은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최초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에서 받은 금액 8천만 원을 엑스토지에서 받았었죠. 따라서 0.8 하면은 0.4가 나오죠. 0.4억, 즉 4천만 원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판례는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최초 채권 최고액에서 받은 금액을 뺀다.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우선 배당 금액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확정 금액 이런 거 고려를 안 해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 채권 최고의 이 부분을 고려하는 거죠. 판례 입장이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관계죠. 저당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몇 월 며칠자로 얼마를 빌렸다.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요. 즉 채권이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당권이거든요. 그러나 근저당권은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채권이에요. 어떤 경우냐면요. A와 B가 거래를 합니다. 어제도 거래했고 오늘도 거래하고 있으면 내일도 거래할 거예요. 그 다음날도 계속 거래할 겁니다. 1년, 2년, 3년 계속 할 거예요. 이 경우가 계속적 거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아직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특정인 것이죠. 그런데 근저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경우라면은 최고액은 정해놓는 것이죠. 채권 최고액을 필요적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그 경우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선 변제액의 한도를 얘기한 거예요. 근저당은 근자가 있어요. 저당과는 다릅니다. 불특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피담보 채권에 확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불특정한 것을 어느 순간에는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확정이 되면은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저당권이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에서 말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이 되면은 저당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정성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채권 최고액이 필요적 등기사항이에요.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요. 원본, 이자, 그리고 지연배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비용이 있죠. 이 부분은 저당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르죠. 지연배상에서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한정은 아니고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제한 없이 지연배상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당권에서는 1년분이었죠. 그러나 지연배상에서는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면은 1년분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입니다. 근저당은 불특정 채권이기 때문에 확정이 돼야 돼요. 그만한 사유가 있겠죠. 확정 사유는 결산기 도래입니다. 이 결산의 의미가 뭡니까? 매질 결자죠. 계산을 끝내자는 거죠. 그러면은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존속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됐답니다. 그러면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야 되는 정산이 필요하죠. 즉 확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에 해제나 해지가 있으면은 정리해야 되죠. 금액 특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해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요. 기본 계약도 되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해제되거나 해지되면은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는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 받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경매를 신청한 자가 근저당권자인 경우 이 권자를 기억해 두세요. 그 경우에는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선순위자 말고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요.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됩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고 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자 즉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 경우 선순위자 1번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은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복잡해 보여도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면서 암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저절로 외워집니다. 확정의 효과는 저당권으로 전환이 돼요. 금액이 특정됐잖아요.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비로소 부정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부정성, 채권이 주된 개념이고 저당권은 종된 개념이죠. 한마디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종이 줄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종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줄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정성입니다. 등기 말소 청구 요건이에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이게 인정이 되냐면요. 먼저 확정된 이 금액이 채권 최고액보다 커야 됩니다. 그 경우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요.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되고요. 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확정 금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죠.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즉 확정 금액이 무조건 큰 겁니다. 초과하는 경우에요. 그 경우에는요. 채무자니까 빚졌으니까 다 갚아야죠. 그리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즉 보증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갚는 게 아니고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저당권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채권 최고액은요.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죠. 이 경우 원본은 물론이고 이자가 포함이 됩니다. 이자가 산입된다. 맞아요. 2번 채무 확정 전입니다. 확정 전이니까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변경 가능하고요. 채권자 변경도 가능해요. 3번 확정의 문제네요. 언제 확정되느냐 문제죠. 근저당권자, 즉 권자가 신청한 경우죠. 그렇다면 신청 시에 확정이 되죠. 4번 물상보증인은 보증인일 뿐입니다. 즉 채무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즉 변제 의무는요. 이 부분이에요.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자의 문제이지 물상보증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존속기간이 만료됐답니다. 그러면은 정산해야죠. 즉 채무 확정입니다. 근저당권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이 1번 지문은요.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어느 경우이든 편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지문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은 누가 하죠? 즉 설정자가 누구죠? 채무자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한 경우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은 제3자입니다. 채무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 이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 가능한 건 이거죠. 합의가 있는 경우. 은행인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이 제3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요. 채권 양도로 봐가지고 제3자니까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의 문제니까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는요. 제3자가 채무자가 됨에 대해서 합의가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그 경우에는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저는 이 1번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제3자도 설정할 수 있다. 설정자, 채무자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가능하니까요. 2번. 이 질문도 좀 어려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건데요. 효력을 물어본 거죠.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인데 자 이해 잘 안 되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 부분은요. 권리에 대한 설정 등기니까 이 뭐냐면 근저당권자입니다. 즉 채권자예요. 근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문 보면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자로 등기한다는 것이죠. 그 경우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까 말씀드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 실질적 채권 기속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즉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겠지만 그런 합의가 없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죠. 1번과 2번 질문은요. 차분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3번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원본과 이자는 포함이 되죠.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기본계약이든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든 계약이 해제나 해지되면은요. 확정이 됩니다. 해제도 포함입니다. 5번 권자가 경매 신청했답니다. 그럼 신청 시 확정이 돼요. 근저당권이네요.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근저당권이니까 확정 얘기가 나오겠죠. 확정되기 전이랍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 틀렸어요. 채무자 변경, 채권자 변경, 확정 전에는 가능합니다.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인데 근저당권이죠. 따라서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은 얼마든지 제한 없이 가능해요. 따라서 1년분이 넘는 것이라도 담보됩니다. 3번 근저당권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죠. 먼저 설정행위는 뭐죠? 이게 근저당권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즉 설정 계약이죠. 계약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4번 후수인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인자의 채권은 확정이 언제 되냐면 매각 대금이 완납된 때죠. 자, 이 부분을 이해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자주 보면은 저절로 알아지는 부분인데 만약 이 경우 선수인자의 채권을 이때도 확정이 안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락 대금이 완납됐을 때 이때는 확정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야 다음 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한다는 거죠. 관련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이 있어요. 먼저 초과라는 문자가 있네요. 맞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는 거죠. 등호가 이렇게 되죠. 따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제를 해야 되죠. 이 변제에 대해서 채무자니까 전액을 변제하는 거고요. 나머지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런데 변제한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후순위 근저당권자랍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3취득자도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등 용익물권을 취득한 경우죠. 그러나 이 근저당권은 용익물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3취득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물상보증인도 아니에요. 따라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이니까 확정이 문제가 되죠. 1번 파산 선고 받은 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결정을 받은 때에도 확정이 돼요. 2번 계산을 맺는다는 거죠. 채권 확정이 되는 겁니다. 3번 근저당권자가 신청했대요. 그러면 확정이 되죠. 전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야죠. 결산해야죠. 따라서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경매 신청을 누가 했냐면은 후순위 전세권자가 했답니다. 그 경우 근저당권자는 선순위죠. 이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따라서 신청한 때 확정되지 않습니다. 후순위자가 신청했답니다. 그럼 선순위자의 확정되는 시기는 완납한 때죠. 2번입니다. 근저당권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 맞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와 관계에서 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관계에서도 이 채권 최고액은 중요하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2번 등기 말소 청구 문제입니다.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이 앞에 채무액은 뭘까요? 확정 채무죠. 등호가 이렇게 되네요. 등기 말소 청구의 첫 번째 요건을 갖췄어요. 두 번째를 봐야죠. 변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죠. 따라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게 아니고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죠.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저당권으로 전환이 돼요.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 되면은 새로운 거래관계도 계속 담보가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관계에 발생한 것을 더 이상 담보도 할 수가 없어요. 즉 여기서부터는 저당권이 된 겁니다. 채권액이 확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래관계에 담보되지 않는다. 맞죠? 확정된 이유니까요. 4번 권자가 경매 신청했답니다. 그럼 신청한테 확정되죠. 5번 후순위자가 신청했답니다. 그럼 완납한테 확정이 되죠. 근저당권에 대해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채권 최고액은 중요합니다. 즉 필요적 등기사항이에요.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또 하나 있죠. 필요적 등기사항 근저당권 설정 이 부분도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2번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 전이니까 변경할 수 있죠. 따라서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2번 질문도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기억이 어렵죠. 그래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변경 가능하니까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은요. 보다 더 정밀하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기억이 오래갑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확정이 되면은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확정되기 전이에요. 즉 근저당권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정성이 적용이 안 됩니다. 채권과 이게 채권이 주인이죠. 그리고 종된 개념인 근저당권 이게 부정성이 적용이 안 되니까 따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은 유지시키는데요. 이 근저당권만 소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부정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읽을게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즉 아직 저당권이 아니니까 부정성이 적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따로 놓을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은 종된 개념이죠. 부정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된 개념 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따로 놓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채권은 유지시키고요. 이 근저당권만 소멸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3번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되죠. 그 경우 등기 말소 청구 문제인데 변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물상보증이니까 채무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채무 전액이 아니고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4번 권자가 경매 신청했죠. 그러면 신청시 확정됩니다. 5번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랍니다. 확정 전이니까 변경 가능하죠. 채무 원인의 변경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채무자의 변경, 채권자의 변경 다 가능합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변경이 가능해요. 이 경우 후수인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후수인자의 승낙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채권 최고액의 공시는 이미 있었거든요. 채권 최고액의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후수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 원인의 변경 등이 있었다 해도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후수인자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원인 변경 이런 것 가지고는 후수인자의 승낙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로써 후수인 권리자의 권리 보호는 충분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승낙 없이 변경해도 후수인자에게 불축의 손해를 입힐 염려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승낙이 필요 없어요. 근저당권 틀린 것은 판례의감. 1번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실행비용은요. 별도 담보예요. 별도로 담보가 됩니다. 담보 안 되는 게 아니고 담보해줘요. 왜냐면은 집행비용이잖아요. 따라서 영순위로 가져가거든요. 별도 담보됩니다. 다만 채권 최고액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채권 최고액이 뭐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잖아요.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만 실행비용은 별도로 담보가 돼요. 이자는 포함이 됩니다. 3번 물상보증인은 변제를 어디까지 하냐면은 채무자가 아니죠. 따라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대요. 그러면은 확정이 되죠. 그러면은 저당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는 담보되지 않죠. 5번 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확정이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요. 확정이기 때문에 번복 안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지문이 깁니다. 이거를 앞에서부터 읽으면요. 우리 시험 망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는 지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기억본 보시죠. 보니까 6월 1일 날 갑의 채권액이 확정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 확정은 두 가지죠. 누가 신청했느냐죠. 권자가 신청했느냐, 후수인자가 신청했느냐 그 문제죠. 자, 한번 문제에서 얼른 보죠. 갑이 근저당권 취득했대요. 1번이죠. 그러면 8월 1일이니까 1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7월 1일 날 병이 대여하면서 근저당권 취득했죠. 그럼 병이 2번입니다. 쭉 보니까 누가 경매 신청했냐를 보니까 병이 경매 신청했네요. 병은 2번, 즉 후수인자죠. 후수인자 신청은 언제 선수인자의 채권이 확정이 되죠?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시죠. 자, 우리 이 지문에서 보니까 배당 요구하고 끝냈지 완납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아직은 갑의 채권은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6월 1일에도 확정이 안 되고요. 지금도 확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배당 후에 대금 완납에 대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은 맞는 겁니다. 이음번도 보실까요? 지연이자에 대한 문제죠. 이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저당권 다르고 근저당권 다르죠. 저당권은 1년분이죠. 그러나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 이 경우에는 담보되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근저당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은 받고 니은은 틀렸어요. 물어본 것은 옳은 것이죠. 자, 니은이 들어가면 다 틀리겠네요. 정답은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입니다. 디귿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답니다. 그 경우에 갑은 얼마를 변제받느냐, 즉 3억 원이냐 문제인데요. 3억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2억 5천이에요. 여기 2억 5천은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의 의미가 뭐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거든요. 한도가 뭡니까? 거기까지만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3억이 아니고 이 2억 5천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억 5천까지 받는 겁니다.